지침을 잘 수행하고 있고 지금 네, 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힘드시죠? 네, 다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아마 2019년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많이 겪고 이제 뭔가 마음의 고통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180도 달라진 일상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 그 다음에 우울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넘어서 분노로까지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돼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말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어요. 근데 블루는 원래 이렇게 우울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해져서 폭발할 것 같다 해서 코로나 레드.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이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이제 뭐 3차 이제 대유행까지 해서 정말 누구나 다 힘겨운 시기인데, 하지만 이런 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각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챙겨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기적인 것과 그다음 오늘도 이제 뉴스를 봤더니 뉴욕에서 무슨 그 동양인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 이제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사람들이 구명정을 먼저 타려고 막 내려오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라는 구성은 생태 체계적인 요건으로 보면 사회에서는 가장 뭐 어디든 뭐 어느 곳이 아프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처럼 어느 한 곳이라도 이제 병이 걸리고 아프면 이게 지역적으로 계속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전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의 방역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저희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마음의 방역을 서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 마스크도 철저히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마음 방역법을 통해 이제 나의 재능, 이런 걸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적인 삶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작년 10월이었죠. 그러니까 9월 말쯤에 제가 아주 엄청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이제 김현태 그 대표님께서 최 교수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투게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각자 도생이라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라도 잘 살자라는 어려운 시기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글로벌 비전 대흥동 주민센터 그리고 한부모회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런 지역사회에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비투게더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내가 그 김현태 대표님께서 전 사실 교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꾸 교수님이라고 막 이렇게 말에 읽는데 혹시 제가 김현태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을 때가 교수님이셔갖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부모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안고 있는 여성분들께서 독거노인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언어들이죠. 한부모 여성들도 되게 슬픈 언어인데 독거노인이라는 엄청난 스티그마가 씌워진 분들이 서로 돕는 프로젝트였고 이제 코로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존경하는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 제목이 정서지원 특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15명의 그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한두 분밖에, 이제 영상 녹화하시는 한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정말 슬픈 현실인데, 제가 이제 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의 삶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근간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금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다는 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감히 칭찬할 입장은 안 되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을 모르시면 우리 할머니들 어때 생각하시면 되냐면 8월 15일 우리나라 그 광복절로 해방됐잖아요. 근데 해방되기 전에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유태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학대와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인종 학살이라는 그런 걸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그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다가 이분들을 다 가뒀어요. 근데 거기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선생님이고 심리학 교수님이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는 정말 슬프고 힘든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에서 갇혀 있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까, 이거를 이제 쓰신 책이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과연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생각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사실 절대로 뭐 아시지만 저항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이제 그러면 담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될까. 그런데 이제 프랭클 박사가 그러니까 프랭클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태인이지만 부인은 잡혀 들어갔고요. 자식도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모두 다 죽고, 자기의 의사 직분도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수용소가 그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해서 가스를 틀어놓고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정말 인류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용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물론 유태인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의문을 가졌던 게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지? 막 하고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인간 이하의 삶,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것 이상의 많은 나쁜 일들이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죽음이 앞에 언제든 가스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했던 인체 실험 같은 게 얼마나 힘든 실험이었었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름을 다 짜면 비누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
이제 더 이상의 얘기는 이제 할머니들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갖은 악행과 갖은 잘못들을 다 저지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정말 쪽잠을 자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과연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은 과연 그렇게 각자 도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이분이 3년 이상을 거의 5년 가까이 갇혀 지내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 체력이 강한 사람이 견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아, 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엄마가 아주 튼튼하게 낳아주셔서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잘 살까? 그 다음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독한 사람도 있잖아요. 독한 사람들이 잘 살까? 이러면서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살고는 있는데 무슨 마음을 갖고 살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맞추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한두 명밖에 없어서,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할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 명 대답하시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절망적이고, 네?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두려워요. 되게 두렵고 절망적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이제 수용소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딱 오는데, 와, 저기, 노을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냐, 너? 지금 노을이 눈에 보여? 지금 너 내일이면 가스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노을이 눈에 보이냐? 네가 미쳤구나. 라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어머, 노을이 너무 예뻐. 빨간 물감을 타놓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자, 그거는. 갑자기 내려오신 분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 두기로 5명만 있어도 우리 지금 3명 있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긍정적이게 그렇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어머, 저기 봐. 꽃이 피었어. 저기, 대표님 저기 꽃이 폈네요. 지난번에 계속 여기 왔을 때는 꽃이 안 폈는데 저렇게 꽃이 폈어요. 와, 정말 이제 더 잘 되려나 봐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꼭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웃기시네. 그냥 꽃 필 때 되니까 꽃 피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네, 제가 저희 엄마 디스한 거 맞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약간 부정적이시고요. 저는 약간 되게 해맑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머, 봄이 올래나 봐. 이 민들레가 피었어. 딱 그러는데, 야, 봄이 와서 민들레가 피건 말건 뭐하냐. 우리 어차피 갇혀서 죽을 건데.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저기 꽃 폈네. 저기에 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민들레가 폈어. 와, 그 다음에 오늘은 죽을 먹는데, 와, 나는 오늘 죽에 완두콩이 3개나 들어있어. 와, 나 오늘 되게 복 있는 날인가 봐. 행운의 날인가 봐. 꿀꿀이 죽 같은 죽을 줬는데, 완두콩 3개. 원래는 1개도 안 들어있는데 3개나 들어있다고 좋아서 박수 치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고 다 오래오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쵸? 그쵸? 저만 힘듭니까? 아니죠. 다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이 사회적으로 귀신처럼 뭔가 다 씌워놨어. 저는 진짜 싫은데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거 정말 저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에서. 근데 그 말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걸 씌워놔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도 힘든데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서 취약계층.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취약계층이 똘똘 뭉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는 15명의 할머니들이 다 살아남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15분 다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할머니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맞아요. 다들 힘들다 그러고 각자 도생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프랭클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시기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이렇게 이미정 간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글로벌 비전에 그다음에 진행하신 차정훈 국장님,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그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아마도 지금 아우슈비츠처럼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수용소와 저희 이 얘기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힘든 상황, 죽을 것 같고 뭐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뭐 하고 아무도 오지 않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긍정을 찾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나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두 번째로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에 왜 갇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그 빅터 프랭클 박사마저도 부인도 죽고 나중에 아이들까지 다 죽고 그 다음에 친구들마저 다 죽고 자기 직업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거기 있으면서 나중에 가족이 됐던 같은 수용자들, 같은 감옥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미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냈는데 로고테라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테라피가 뭐지? 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자,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그 한부모 여성분들이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갖고 할머니들 집에 방문을 해서 할머니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음식을 나눠드리고 할머니들의 우울증과 치매 인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사례를 관리,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 케이스워크라고 하는데 케이스워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저나 조정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사례를 어떻게 관리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거나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 할머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분이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조명이 어두워졌는데 춤춰야 되나요? 네, 쌀키로 돌려주시는 건가요? 할머니들이 제가 한 진짜 두세 번, 그러니까 제일 작게는 2번에서 4번 정도 방문을 하면, 제가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머리를 못 감아서 모자를 쓰고 방문을 해서 오늘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왔는데, 할머니들 저 모자 쓴 그 사람 맞고 맨날 김치 1kg씩 더 드린다고 했던 그 아줌마 맞습니다. 네. 심리학이고 사회복지인데 맨날 할머니들 김치로 얘기를 했어. 왜냐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슬펐던 게 김장을 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김치가 거의 많이 못 갔대요. 그래서 많이 간 부분도 5kg 정도밖에 안 돼서 할머니들이 김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 글로벌 비전으로 김치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랭클 박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명이 꺼져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로고테라피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로고테라피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로고가 뭐냐면 말을 하는 거죠. 네, 로고테라피. 그래서 말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제가
그 내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막 그냥 한 상담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 반찬 갖고 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상담이 아니라 할머니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갖고 계시는 악순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할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 난 너무 힘들다. 난 그래서 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돈도 없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악순환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저희가 나는 돈도 없다. 나는 힘들다. 자식도 없다. 심지어 저희 할머니들 중에 자식이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존재 자체나 실존적으로 좌절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들이 뭘 하셨냐면 음식을 갖고 갔죠. 사실 음식을 우울증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 우울하시죠? 그러면 먼저 뭔가 드셔보세요. 맛있는 걸 드시면 우울의 60%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덩치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시면 드셔야 되는데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그다음에 해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울하시고 그리고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 너무 아파.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존재 그 자체나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 이제 저희는 사람이지만 동물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본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기가 싫어지면 정말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이기가 싫어지면 그냥 계속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다 보면 계속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 엄마들이 요리를 해갖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 요리를 해갖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분들이 할머니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데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엄마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거의 자매 결연 내지는 가족 결연을 맺는 상황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중에 한 몇 분이 또 딸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하고 하는데 34년 동안 한 4-5번밖에 방문을 못 했대요. 그러면 이제 딸과의 인연이고 이런 인연이잖아요. 어쨌건 아주 중요한 인연인데 근데 저희는 요번에 16번 이상 방문을 한 거거든요. 자, 그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로고테라피 저희가 이제 음식을 해갖고 했는데 이제 이게 엄마들한테는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은 삶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됐어요. 엄마들도 사실 저희 엄마들 중에 한 분은 아이가 4명이에요. 그리고 내 한부모니까 남편이란 존재가 없겠죠. 근데 한 명이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선생님이 힘을 내서 뭐를 했냐면 요리를 하고 할머니의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만나서 요리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이러면서 뭐가 됐냐면 대화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할머니들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 중에 제가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 15분 중에 2분은 원래 자식이 없으시고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자녀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걷지 못하시는 분이 15분 중에 6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방에만 갇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할머니,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요 하면서 2분이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처음부터 하진 않았지만 음식을 갖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일상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는 서서히 사회적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요. 삶의 의미들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들도.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고테라피 자체가 뭐냐면 삶의 의미 찾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들, 돌발 행동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10월부터 지금 2월까지 저희는 되게 품격 있고 멋진 삶을 선택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 믿고 그대로 하지 않았고요. 저희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과거, 그 다음에 코로나 다 잊을 순 없지만 그리고 잊혀지지도 않지만 그거는 과거고 코로나 이런 문제는 일단은 벗어버리고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자, 코로나 시대의 인생의 의미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남으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남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앞으로의 미래 마스크를 벗고 같이 저희 그 김현태 목사님,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다 이렇게 저희 해갖고 제가 대천에 아주 멋진 곳 빌려놨어요.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우리 할머니들도 건강하시면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박수 쳐야 되지 않나?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그래도 우리가 주사를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빨라도 한 5월에서 6월, 7월쯤 되겠죠? 그때 다 같이 해서 아주 좋은 곳을 제가 빌려 놓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재혁이가 고기를 굽고 고기를 나르고 그 다음에 뭐 유찬이가 거기에서 새우를 다듬고 이런 이제 우리가 같이 마스크를 벗고 막 노래하고 이렇게 캠파이어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제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15명의 한부모 여성들과 15명의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타인의 삶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되게 살벌한 이 상황에서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 만든 따스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돌보고 케어함으로써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이제 나중에 검사지 다 보면서 되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게 한 분 제외하고는 다들 우울증 자체가 다 좋아지셨어요. 예, 근데 한 분은 이제 너무 많이 아프셔갖고 이제 병원에 더 입원하시게 되면서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인지 검사에서 15분 중에 한 분만 초중증 이제 치매셨는데 할머니만 빼놓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는 사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현상만 유지해도 되게 진짜 잘한 건데 한 분은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다들 건강하게 나으셨어요. 제가 이제 겨울 나기가 제 그거의 목적이었었는데 겨울을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애쓰신 그 김현태 대표님하고 김경미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면 진짜 할머니들을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들 사전 사후를 계속 이 프로젝트 16번의 기간 동안에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가서 직접 음식을 나누시고 뭐 하시고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이 올라가기 전까지 할머니들을 정말 자기 부모님처럼 두 분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사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현태 대표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많이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전의 차정훈 국장님, 진짜 이 프로젝트가
저는 정말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결국은 10월부터 지금 2월까지 그럼 뭐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짜리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5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제가 여성가족부 프로젝트는 3년 이상 한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방역 수칙 때문에 계속 막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능동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차정원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정 간사님. 그 요번 프로젝트는 사실 이미정 간사의 그 펜 끝에서 나온 프로젝트고 앞으로 이제 또 진행될 많은 프로젝트도 이제 이미정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맨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장 그 저희 필드 워커라고 하는데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정 간사 진짜 애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저희 사실 요번에 이 자원봉사를 했던 친구들이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15명의 부모님, 거기에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아니라 따로.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프로젝트를 꼭 도와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왜 도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말할 때 왜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러더라고요. 저분들은 이혼을 하던 사별을 해도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드려야 돼.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울게 됐던 프로젝트였는데 이 끝까지 애썼던 박명근, 그 다음에 우성원, 한재혁, 임동희, 그 다음에 최유찬, 김희원 정말 애썼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불태웠던 그리고 여기서 정말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가족은 다 죽었지만 끝까지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빅터 프랭클 박사님처럼 여러분들 상황 다 어려우실 거 알아요. 할머니들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쉽지 않고 저희들도 다 코로나19랑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거 알지만 인생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미래를 우리 대천으로 고기 구워 먹으러 꼭 가야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번에 잘 참아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마스크를 벗고 행복할 시기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지켜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